자, 1번 같은 거, 이것도 뭐요? 완공 검사 시 문제점.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근데 해본 사람도 문제점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해본 사람도 문제점이 뭐지? 그다음 2번도, 와, 2번 문제가 정말, 뭐랄까. 허를 찌르는? 기술서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제. 네, 3번. 백 레이어링. 영양인자 대체. 이 3번하고 4번이요. 다른 문제 같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3번하고 4번이. 이 성층화 있잖아요, 성층화. 여기에 성층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5번, 6번 보면, 아주 무난한 문제가 나왔죠. 이 5번도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는 뭐 언제 나와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준비를 무조건 해놔야 되는 거다. 4번에서 6번까지 1번에서 6번까지 쭉 보면, 1번, 감리 안 해본 사람 못 쓰죠. 2번, 저거는 거의 대부분 손을 못 댔을 것 같아. 실무하는 사람들도 저건 어려울 거예요. 재연 내가 결산을 안 해봤다면. 1번, 2번. 자, 3번은 썼겠지. 4번, 5번, 6번. 3, 4, 5번, 3, 4, 5, 6번 썼겠네. 그죠? 대부분. 근데 여기 4번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성층화. 이 단층화랑은 또 개념이 달라요. 성층화랑 단층화랑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사가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감리 업무예요. 감리 업무.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니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감리업자 수행 업무에서 적법성, 적합성, 그 다음에 이제 완공 검사를 하죠, 여기. 여기 성능시험, 이제 완공 검사를 합니다. 자, 먼저 그럼 감리업자와 감리자와 감리원의 차이가 있어요. 감리자는 이제 회사고, 감리원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업자라고 하면은 뭐예요? 회사죠, 회사. 근데 여기 보면, 감리원이나 감리업자나,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파견됐으니까, 감리원이. 그래서 이렇게 썼고, 적법성은 뭐예요? 적법성.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 설치 계획표라는 거를 이제 설계사가 해요. 거기에 들어간 시설물들이 몇 개가 어디에 몇 층에 들어갔는지 그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렇게 개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피난 방화 시설은 뭐 계단, 뭐 셔터, 뭐 이런 것들이죠. 건축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 방염. 그 다음에 설계 도서, 변경사항, 뭐 시공상세 도면, 그 다음에 소방용품, 뭐 어떤 자재가 사용됐는지, 배관은 뭐 3507인지, 356인지, 감지기는 뭐 어떤 걸 썼는지, 뭐 이런 것들 등등. 적법성은 법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됐는지, 도면을 검토하는 거고, 그죠? 이런 설치 계획한 것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 다음에 피난 방화 시설은 도면대로 잘 했는지. 적합성은 이제 설계 도서가 뭐 도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 용량 계산서, 그죠? 이 펌프, 제연, 풍량 이런 계산을 다 합니다. 그게 적합한지 그런 거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사항. 그러니까 현장에서
변경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적합하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시공상세도면 이제 시방서대로 표준 시방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대로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공 검사할 때 이거를 하죠.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 시험을 합니다. 실제 펌프 돌려보고, 팬 돌려보고, 차 방연 풍속 확인해보고, TAB 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감리의 업무예요. 그러면 감리 결과 보고서는 뭐냐? 성능 시험 조사표, 그 다음에 설계 변경된 설계 도면, 그 다음에 감리일지. 감리일지 이제 매일 쓰는 거예요. 오늘은 뭐 했고, 뭐 어떤 공사했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이제 사용 승인 신청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에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 확인 신청서라고 있어요.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이제 특검을 받고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나와서 실제로 다 봐요. 그러면 잘 됐네. 그러면 이제 민원 확인 신청서를 줍니다. 신청한 사람한테. 그러면 민원 확인 신청서를 소방감리원이, 소방감리업자가 받아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소방서에 제출해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제대로 됐네. 그러면 이제 완공 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건물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먼저 소방이 필증이 나온 다음에 그 필증을 갖고 건축에서 사용 승인 신청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 1, 2년 전에? 2년 전에?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죠. 야,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너무 많다. 왜? 소방감리원이 빠진 상태에서 공사는 계속 하고 있어. 마지막 공사. 공사가 다 안 됐는데 빨리 내래. 건축에서 나 신청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설비가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써, 이미. 그래서 줘, 건축에. 소방서에 제출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바뀐 거죠. 건축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 민원 신청 확인서를 가지고 감리업자가 회사에서 이런 서류들을 다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소방서에 제출을 합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소방감리가 현장에 완공되기 직전까지 현장을 이제 책임지는 거죠. 예전에는 감리가 먼저 빠져나가고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감리원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공사를 진행하고 이제 성능시험까지 다 만료한 다음에 서류를 이제 제출하는 거니까 좀 더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도 예전에 이거 문제가 생겨서 바뀐 거거든요. 먼저 소방 준공한 다음에 건축 준공을 하니까 그거 문제가 생겨서 바뀐 거예요. 건축 준공을 먼저 하고 소방 완공 필증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기 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완공 검사의 문제점이라고 했죠. 완공 검사의 문제점. 그러면 완공 검사가 감리원이 검사하는 건지, 또는 소방서에서 검사하는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건축에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 특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나와요, 일주일 안에. 특검이 나와가지고 건축물을 다 봐요. 설계 도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막 봅니다. 제대로 했으면 아까 말했죠, 민원 신청 확인서를 준다고. 근데 소방은 완공 그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3일 안에 필증이 나와야 돼. 그 서류 검토하는 기간이 3일이에요.
오늘이 만약에 내가 수요일 날 제출했다. 그럼 금요일 날까지는 무조건 나와야 돼. 안 나오면은 그 뭐랄까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해. 그 처리 기간이 3일이에요, 3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관할 소방서에서 건물을 짓는 게 한두 개겠어요? 그날 들어오는, 아마 소방서 앞에서 기다려봐. 그날 들어오는 감리원이 몇 명인가? 응? 무슨 그날 들어오는 감리원이 몇 명인가? 조그만 건물에서부터 큰 건물까지 엄청나게 많아요, 건물이. 근데 거기서 그걸 담당하는 소방서는, 소방대원은 한 명이 한 명. 건축 담당 한 명. 이 사람이 이걸 업무를 처리를 못해요. 그럼 서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현장에 나가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 또 이 서류 보기에 또 벅차. 하루 연차 내잖아. 이틀 동안 해결해야 돼. 물론 연차 기간 빼고 뒤에 3일 시간을 주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이 이래요, 현실이. 그러니까 소방망공 그 검사를 이제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면 그냥 서류상으로 쭉 검토해보고 필증을 내줘요. 그리고 만약에 좀 급하잖아, 감리가. 그러면 가가지고 막 사정을 해. 빨리 좀 내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공 검사의 문제점이라는 게 마지막에 성능시험 검사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그 필증을 내주기 직전에 그 문제점인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밑에 관련된 그 두 가지를 좀 더 포함해가지고 쓴 답안이에요. 이 소방감리원 수를 키워드로 뽑은 거는 이제 내가 성능시험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준공 시점이 다가오면요. 엄청 좁니다. 막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면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다 안 됐는데 막 하라고 그래.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뭐 어거지로 막 해야 돼. 막 펌프 돌리고 막 TAB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 20만 제곱미터가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는 감이 안 와. 20만 제곱미터 현장 가잖아요. 이걸 나 혼자 하라고? 이렇게 돼. 이걸 나 혼자 하라고? 이렇게 된다고요. 20만이 넘어가면 기술사가 이제 현장을 가요. 한 명이 가요. 거기에 보조는 10만이 넘어가면 이제 이것도 기술사 혼자 너무 힘들다 해서 바뀐 거잖아요. 보조감리원 제도가. 근데 기술사 현장 자체가 보조감리원 한 명 있다고 해서 뭐 일이 많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에요. 감당하기가 좀 버거워요. 2명이서 20만이 넘는 막 30만에 육박하는 막 그런 현장을 하는 게 어렵다고요. 뭐 평상시엔 되겠지. 근데 완공 시점에서.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감리업자 회사의 업무죠. 그죠? 발주자하고 감리업자랑 계약하잖아요. 그럼 감리회사에서 좀 일손이 부족하니 준공 시점에서는 1명, 2명 더 투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투입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건축법 관련 이 위에 보면 적법성, 적합성 중에 여기 피난 방화 시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방염 물품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소방감리원이 건축에다 대고 이걸 지적을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아니 감리원 업무인데 내가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해라. 어쩌저쩌고 해라. 근데 못해. 건축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건축에서 주는 서류만 받아. 소방서에 제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죠. 형식적이.
그래서 여기 보면 특히 또 설계할 때 소방기술사가 물론 이제 초고층 같은 경우는 소방기술사 2명이 근데 소방기술사 2명도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지 건축에 대한 설계는 안 합니다. 이미 건축 도면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거니까. 근데 건축 주요 구조부가 설계 건축사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건데 이게 한번 시공이 되면 변경을 못 해요. 내가 피난 방안 시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세요 얘기한들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설계 당시부터 소방기술사가 좀 참여하자라는 거지. 대책으로. 건축 설계지만 소방기술사가 참여하자. 그게 이제 대안으로 나옵니다. 뒤에 개선 방향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관할 소방서의 현장 미확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건축의 경우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특검, 여기 특검 한다고 했죠. 특검 팀이 있어요. 특검 팀이 나가. 그래서 건축물을 점검하는데 소방은 뭐예요? 이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소방서에. 그러면은 이 공사가 끝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아까 그 위에 있는 서류 제출하면 아, 소방공사가 완료됐구나. 왜 감리한테 일임을 한 거지. 감리가 너 확인 잘했어? 못했어? 보고서 줘봐. 그래서 소방서에서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안 나와. 왜? 너무 없어. 사람도 없고 업무가 너무 많아. 개선 방향을 보면 자, 소방 감리원 수를 좀 적정하게 하자.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보조 감리원을 뭐 2명, 3명씩 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답안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보조 감리원 제도가 없었을 때 보조 감리원 제도가 만들어졌잖아요. 소방 그 감리원이 힘드니까, 소방기술사 힘드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늘리자 힘들다는 거죠. 네? 이거는 한번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건축 설계 시 소방 감리원이 참여하자. 저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봐요. 건축 도면 다 나온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소방만 이제 설계하는데, 이 건축과 소방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하향식 피난구. 응? 대표적으로. 건축에서는 발코니에다 하면은, 대피 공간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소방은 어때요? 대피 공간 안에다가 하향식 피난구 하래. 그럼 어떤 법을 따라야 돼? 이미 건축은 설계가 다 끝났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 전문 업체 통한 현장을 점검하자. 그러니까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점검 전문 업체.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특검 팀이죠. 이것도 그 지역의 어떤 특검 팀 같이 관할하고 있는, 또는 뭐 서울 전체. 너무 큰가? 관할 소방서를 할게요. 거기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실증을 발급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참,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시험,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사선식의 문제점이 뭐냐? 자, 개념을 먼저 볼게요. 이 기술사 거기에는 이 개방형 밀폐형이라는 건 없어요. 이게 보통 현장이나 아니면 이제 기사가 이제 분들. 근데 내용 보면은 우리가 아는 거야.
자, 재현 방식 있죠. 거실 간 재현 경계벽으로 구획된 거야. 그러니까 판매 시설 같은 경우 좀 넓은 공간에 벽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이런데 재현 경계로 이제 구획을 한 거를 개방형이다. 이제 뚫렸다. 거실이 뚫렸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 밀폐형은 거실과 복도 간 벽으로 구획된 거죠. 하나의 실, 그다음에 복도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이 된 거예요. 벽으로 막힌 거지. 그거를 밀폐형이다 그래요. 그래서 개방형과 밀폐형일 경우 이제 재현 방식 이게 조금 다르죠. 자, 재현 댐퍼가 여기서 재현 댐퍼 거실 재현에서 재현 댐퍼라고 하면은 댐퍼가 급기 댐퍼랑 배출 댐퍼가 있어요. 급기 배출을 통으로 다 묶어서 재현 댐퍼라고 해요. 급기 댐퍼, 배출 댐퍼를. 그럼 재현 댐퍼가 화재 감지기와 연동해서 작동하지 못한 경우 수동 조작이 불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승강로 가압 방식이나 부속실에 이제 특별 피난 계단 부속실 보면 거기에 보면은 그 자동차 조절 댐퍼가 있죠. 거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탁 킬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동으로 킬 수 있어요, 없어요? 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층에서 화재가 났다, 감지기가 동작을 못했다, 탁 키면은 다 연동해서 이제 소방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실 재현의 댐퍼는 수동 기동 장치가 없어요. 열렸는지 닫혔는지 몰라. 다 텍스트에 있어. 댐퍼가. 확인을 못 해. 물론 수신기 제어반 가서 동작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돼요. 제어반에선. 근데 현장에서는 확인을 못 해. 다 위에 있으니까. 근데 나는 동작된 줄 알았는데 만약에 개방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현구역 밖, 뭐 수신기는 지금 되고 있고 이 재현구역 바깥에 수동기동 장치 있잖아요. 우리 보면 가스개도 있고 저 준비작동 밸브도 있잖아요. 슈퍼비저리 판넬. 이런 수동기동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거실 재현에서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일반 재현 설비가 아니라 거실 재현을 딱 집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실 재현과 부속실 재현의 차이점이 뭐냐? 수동 기동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나머지는 뭐 다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결선도 동작 원리를 보면 이게 이제 거실에 있는 댐퍼입니다. 이게 배출 댐퍼든 뭐 급기 댐퍼든 똑같아요. 결선은 하나, 둘, 셋, 네 가닥이 들어갑니다. 네 가닥. 요거를 우리 거실로 좀 이렇게 비유하자면 여기 복도고 여기가 이제 A실, B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동 조작이 아니라 조작반이 있고 여기 ES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어반이 수신기나 제어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감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얘는 배출, 얘는 서플라이 급기고 우리 그 기사 시험에 보면 여기 가닥수 물어보는 거 나와요. 몇 가닥이 들어가냐. 근데 가닥수는 보통 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가거든요. 끝에서부터. 댐퍼는 네 가닥 들어간다 했죠. 여기 네 가닥이 들어가요. 뭐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랑 요거 기동 확인. 댐퍼가 기동됐는지 그러니까 기동이 확인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여기 네 가닥. 여기는 전원선은 여기서 또 병렬을 땄을 수 있으니까 얘 기동 확인 들어가겠죠. 그럼 6개. 얘는 감지기 4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몇 개냐 이게. 7개가 들어갑니다. 7개. 여기에.
6개에다가 감지기 회로 하나. 7개. 그러니까 총 하나의 실에 5개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개. 여기 5개가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선이 돼요, 실제. 근데 여기 4가닥. 여기는 이쪽으로 가는 거 빼면 여기도 4가닥이잖아요. 4가닥의 문제가 뭐냐라는 건데, 그 아까 말한 비성용 승강기 승강장 제한 방식이나 그 무석질 특피 제한 방식 보면은 거기는 5가닥이 들어갑니다. 5가닥. 여기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요. 왜? 이거 수동기동 확인이 들어가요. 여기는 없어요. 딱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4가닥의 문제점이 그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4선 방식의 문제가 수동, 기동 확인을 못 한다는 거지. 수동, 기동 확인.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여기 전원선 2개가 있고, 아까 기동과 기동 확인선을 연결하죠, 4선. 그래서 개방형의 경우, 왜 우리 화재실 연기 배출과 동시에 인접구역 공기 유입하잖아요. 여기 이거지. 여기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만약에 뚫려 있어요. 제한 경계 벽으로. 복도가 아니야. 다 이제 거실 A, B예요. 그러면 여기서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면 서플라이 정지죠. 배출 개방돼야겠죠. 댐퍼가. 반대로 얘는 서플라이가 개방돼야 되고 얘는 닫혀야겠죠. 배출을. 화재실 연기 배출 인접구역 공기 유입. 제형 경계로 구획됐을 경우. 그게 뭐다? 개방형일 경우. 그렇게 해서 동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4선식의 문제가 뭐냐? 수동 조작이 불가하다. 수동 조작.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제한 구역 밖에서 수동 조작이 불가하다는 거. 수신기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한 구역 밖에서 개방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수동, 기동 확인선을 좀 추가하자. 내용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무선통신. 여기 이제. 자, 이 무선통신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 무선통신. 지금 감지기도 이제 무선식이 나왔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 있죠. 소규모 이런 건물. 그러니까 연면적이 600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탐 안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단독 경보 감지기 들어가요. 그럼 단독 경보, 이건 소규모 건축물 이제 단독 경보가 들어가면 빌라를 예를 들게요. 빌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오피스텔 이런데 좀 작은 건물. 그러면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다 들어가요. 그럼 거긴 선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2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울리겠죠, 얘는. 3, 4, 5층은 울려요? 몰라, 화재가 났는지. 그러겠죠. 왜? 연동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무선식을 활용해서 다 주소화를 시켜서 거기 건물에 있는 어떠한 감지기가 울린다, 연동해서 같이 울리게 만들 수는 있어요. 또는 큰 건물이야, 큰 건물. 큰 건물에 그 층을 단독 경보용 감지기로 다 달았어. 선 없이. 그럼 하나의 층에 어떤 거실에서 얘가 감지를 했을 때 그 층을 얘랑 연동시켜가지고 다 울리게 할 수 있겠죠. 또는 직상층, 그 4개 층 위까지 연동을 시킬 수 있겠죠.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크게 확장을 시켜보는 거예요. 할 수 있나 없나. 이 무선통신이 이제 화재 현장 기준에 들어오면서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답안의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이거 잘 활용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특피랑 거실 재현의 차이점은 거실은 4가닥, 특피는 5가닥인데 거기에 이제 수동, 기동, 확인선이 거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추가하자. 출제 의도가 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뭐 공통선도 생각을 해봤는데 P형에서 공통선을 쓰잖아요. 뭐 R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공통선을 쓴다고 해서 우리 공통선 쓰지 말자, 1대1 방식 쓰자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했다면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가닥수 자체가 아까 여기 보면 알잖아요. 12가닥이 들어가야 돼, 12가닥. 그 배선 따라가지고. 그럼 만약에 거기 더 늘어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 배관 안에 얘를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몇 %예요? 뭐 36%인가? 48%가 막 채우잖아요. 열 때문에. 그럼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근데 하나 정도, 하나 정도는 좀 추가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좀 비벼보는 거야. 좀 추가 좀 시켜줘. 거기다가 안 돼? 그럼 무통으로 좀 하자. 이제 주소화 기능을 써가지고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주소화 시키는 거예요. 아니 막 1000몇 대씩 드론을 움직이는데 하늘에 드론을 막 움직이잖아요. 무선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건축물에 못하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방길사는 이제 상상을 잘해야 돼. 아주 상상이 풍부한 사람들이요, 답안이 풍요롭고 틀에 갇혀 있지 않아요. 자, 상상력. 자, 터널 화재에서 백 레이어링 현상과 영향 인자 및 대체. 이거는 이제 대놓고 다 물어봤어요. 자, 백 레이어링은 뭐냐면 이제 제트팬의 기류를 이기고 연기가 피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얘가 더 센 거야, 이제. 사람이 일로 도망가는데 연기가 더 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확산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백 레이어링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얘보다 더 센 풍량을 넣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백 레이어링 현상은 저렇게 돼 있고, 영향인자가 뭐예요? 그 계산식 있잖아요, 계산식. 계산식에서 영향인자를 이제 뽑아내면 돼요. 그 뒷장에 보면 계산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화재 강도 Q, 이거 T, A, H, 경사도 K,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수식이 정량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그걸 고려해서 이제 임계 속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향인자라는 거죠. 그게 영향인자. 그거 써주면 되고. 자, 백 레이어링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뭐냐? 피난 장애, 그죠? 피난 방향으로 연기가 넘어오는 거니까, 뭐 독성 유발, 뭐 인체 질식, 사망까지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염 전파도 일어날 수 있다. 고온의 실링 제트 플로우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빠르게 옆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책으로 이제 임기 풍속을 얘기했어요. 요 수식을 제시를 해주면서. 요거는 요 수식이 어딨냐면 그 터널 관리 지침? 네, 거기에 보면 있어요. 도로 터널 방제 뭐 환기 시설 그 지침에 보면 요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인자죠. 이런 항들이 다. 근데 임계 풍속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2번에 보면 연기의 성층화 유지라는 게 있어요. 임계풍속을 쏴주는데 임계풍속을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층화가 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그림에서 화재가 나면 이제 이렇게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실린저 플로우가 형성돼요. 그럼 여기에 제트팬이 풍량을 쏴주죠.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너무 센 풍량을 주잖아요. 그럼 연기층이 다 깨져요. 연기가 막 내려와. 이렇게. 근데 얘랑 비슷한 풍량을 쏴주잖아요. 그럼 요 성층화, 여기 유지가 됩니다. 그대로. 안 깨지고, 연층이 안 깨지고. 그러니까 이 임계풍속과 비슷한 풍속을 쏴줘야 돼요. 임계풍속보다 더 큰 풍속을 쏴주면 깨진다. 그러면 임계풍속이 화재마다 다르잖아요. 얘가 고정으로 뭐 5m/s인지 10m/s인지 어떻게 알아, 이걸? 몰라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풍속계라든가 이런 거 다 설치해가지고 얼마나 세게 오는지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죠. 그 성층화 유지를, 그러니까 임계풍속을 저렇게 계산하는데 역기류가 임계풍속과 비슷하게, 임계풍속 이상을 막 쏴주는 게 아니라 역기류가 임계풍속과 이제 비슷한 풍속을 제트팬에서 쏴줘야 된다. 그래서 성층화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성층화. 이 연기층을 못 내려오게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백레이어링이 뒤에 나오는 성층화 문제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좀 추가해서 우리 터널 재현할 때, 터널 재현 화재는 기준에 보면 그 설계 강도를 20메가와트를 하거든요. 풍량 산정할 때 설계 강도를 20메가로 해요. 그때 연기 발생은 이제 그러니까 20메가와트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기 발생량을 이제 80세제곱미터/s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20메가와트는 버스 한 대가 탔을 때 이제 내뿜는 열량이에요. 버스 한 대가 탔을 때. 근데 만약에 터널이 뭐 길고, 뭐 경사가 심하고 이러면 이거는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능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성능 위주로. 거기서 발생된 연기량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예요. 전기차. 전기차의 설계 화재 강도를 몇으로 할 것이냐. 이제 전기차가 대세기 때문에 이 도로 터널 있잖아요. 대신도 터널, 뭐 장대 터널. 이제 이거 고려해야 돼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지금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뭐 어떻게 꺼야 된다라는 어떤 매뉴얼도 없어요. 그냥 물에 담그래. 전기차를. 막 튜브도 나왔어. 막 튜브를 막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쏟아 부으래. 그 지난번에 그 고속도로에서 전기차가 그 가드레일 받아가지고 그 통행되는 거기에 가드레일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화재 난 거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그 배터리 화재 나면 그냥 급격한 화재가 나는 거예요. 급격한. 터널에서 만약에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널에서. 불도 못 꺼. 소방대가 어떻게 들어갈 거야?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제 그거 고민해야 돼, 이제. 전기차가 설계 화재 강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러겠죠? 탱크로리는 보통 100메가와트 하거든요. 우리 탱크로리. 자류 위험을 싣고 다니는 애들.
얘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고려사항에 좀 추가할 게 뭐가 있냐면, 이 터널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좀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 1단계는 이제 안에 있는 대피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이 팬을 돌리는 매뉴얼이 있고, 2단계는 사람들이 다 나온 후에 소방대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할 때 해야 되는 풍속 기준이 있어요. 좀 달라. 그럼 우리는 백 레이어링이 문제가 났다면 대피 관점이잖아요. 그럼 1단계 관점에서 답안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2단계도 알고 있다면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한다 라고 써주면 좋겠죠. 보통 한 화재가 나고 초기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는 1단계로 운영을 하는데, 이때는 수동기동이에요. 수동기동. 제트팬을 수동기동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임계풍속 유지하면서 계속 쏘라는 거예요. 막 강제적으로 빼는 게 아니라 연기를 임계풍속 유지하면서 살살살 달래가면서 연기층 유지하는 그 정도로 그냥 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기에서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모른다면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 좀 고려사항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 이동에 따른 영향과 관련하여 연기 성층화, 암흑도, 유효 증상을 물어봤습니다. 자, 연기 성층화는 이제 연기가 쌓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 단층화는 뭐예요, 그럼 단층화? 아까 성층화랑 좀 개념이 다르다고 했는데, 단층화는 부력이 약한 거죠. 연기가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천장까지. 근데 성층화는 천장까지 다 올라가. 여기서 실린제트 플로우가 엄청 빠른 거죠. 쫙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개념이 약간. 그러니까 부력에 의해, 온도차에 의한 부력에 의해 상부로 급격하게 올라가서 옆으로 실린제트 플로우를 일으키는 거죠.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층화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수식에 보면 저는 연기 하강 시간 계산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으로 얘를 가져와서 끌고 와서 해야 된다. 아니 도대체 성층화도 처음 듣는데 어떻게 이걸 매칭을 시켜서 가져옵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공부했어요. 연기 하강 시간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개념에서 성층화가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놓고 내가 이쪽으로 유도한 거예요. 답안을. 답안을 유도한 거죠. 그래서 써주고 청결층 확보하기 위해서 연층 하강 시간은 늘리는 대책. 뭐 대책까지 써주면 좋겠죠. 근데 이거 뭐예요? 계산식으로 그냥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대책까지는 뭐 굳이 쓸 필요가 이제 없어서 뺐어요. 그래서 요 화재 둘레, 요거 청결층 높이, 그 다음에 터널 높이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여기니까 얘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그냥 여기니까 얘가 높아지면 낮아지고, 얘가 높아지면 낮아지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암흑도예요, 암흑도. 자, 암흑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로 얘를 가져온 거예요. 광학농도라고. 암흑도를 설명하는데 광학농도를 가져왔어요. 자, 광학농도, 일단 개념을 보면 빛을 차단하는 능력이에요, 암흑도는. 근데 광학농도도 개념이 같아요. 빛을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광학농도가.
이 광학이라고 하는 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빛의 양을 생각해요. 얼마나 밝은지 정도. 빛을 통과시키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이 수식을 봐요, 수식. 투과율이 높으면 광학 농도는 작아집니다. 그죠? 투과율이 높으면 광학 농도는 작아져요. 광학 농도가 연기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 밀도. 광학 농도가 크다, 연기 밀도가 크다. 그러니까 광학 농도가 빛의 농도긴 한데 투과율과는 역의 관계잖아요, 역의 관계. 그리고 좀 개념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광학 농도가 증가한다는 의미는 투과율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요 식을 또 이렇게 좀 변형을 해봤어요. 역의 관계잖아요, 역. dt, 얘도 역, 얘도 역이죠. 그래서 암흑도를 낮추는 대책이 뭐예요? 광학 농도를 낮추는 대책이죠. 투과율을 높이는 대책이죠. 뭐 그걸 통해서 피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광학 농도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은 이 로그 함수가요. 로그 함수가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얘 위에 있네. 여기가. I0가 뭐예요? 빛이 없을 때 빛의 세기잖아요. I는 빛이 있을 때 세기고. 그죠? 퍼센트를 구하고 싶다. 여기다 100을 넣으면 돼요. 그럼 투과율 퍼센트가 나오는 거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광학 농도를 가져와서 암흑도가 생소한데 내가 알고 있는 범위로 어떻게 좀 끌고 와서 답안을 쓸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유효 증상. 이제 이 FET라고 이제 FED죠, FED. FED라고 이제 독성 효과, 복용 분량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연기라고 물어봤잖아요, 연기. 문제에서. 연기 이동에 관련해서. 근데 연기가, 뭐 연기도 있지만, 연기에 의한 화염 확산. 그죠? 복사열을 내뿜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식이고, 이건 순수하게 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독성 외에 온도나 이제 복사 강도, 복사열이죠. 이런 것들도 반수 치사 때는 그 기준값을 넣고 저기서 나오는 그 강도가 얼만큼 되느냐. 기준분에 구하고자 하는 거. 그죠? 기준분에 구하고자 하는 걸 통해서 다 넘는 게, 다 더한 게 1이 넘으면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알고 있는 범위로 얘를 끌고 와서 답안을 쓰자. 그러니까 암흑도랑 광학 농도랑 개념을 모르면 못 쓰겠죠. 그죠? 광학 농도의 개념이 농도가 높아지면 연기 밀도가 높아지고 투과율이 낮아지는구나. 그 수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수식. 자, 그다음. 자, 5번. 요거는 뭐 너무나도 많이 나왔고 기본 문제고 기본이지만 중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차별화를 시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남들도 다 이렇게 쓸 거거든. 여기는 내용을 되게 간추려 쓴 거예요. 아주 간추려가지고 핵심 내용만. 그러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플러스 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여기 밑에 보면은 아까 미리파 물방울 용도 물어봤잖아요. 목적이 용도예요. 목적이 용도다. 어디에 쓰는 용도냐? 목적이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 소연노예 했잖아요. 소, 연, 노, 예. 그래서 노출 방어와 연소 확대 방지가 복사열 차단 같은 개념이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얘랑 똑같죠. 물분무나 미분무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고, 근데 주된 수화를 보면 얘는 이제 기상냉각, 질식과 기상냉각, 질식과 기상냉각이고, 얘는 냉각 수화와 질식 수화인데, 요거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죠. 운동 모멘텀. 그래서 마지막에 비교를 하나 탁 넣어주면, 그 문제에서 보면 비교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교하라는 말이 나오면은 비교를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세요. 위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그냥 쓰면 돼. 아주 간략하게. 근데 대부분 위에서 이렇게 표로 지금 표 1, 2, 3번 막 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비교표를 안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왜 중복해서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써주고 안 써주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이것도 뭐 많이 본 거죠? 훈소와 표면 연소.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이 표면 연소하고 자결 연소 있죠? 자결 연소. 도대체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떤 거냐? 이게 상당히 모호하죠? 모호해요. 누구는 얘가 상위 범주다. 누구는 얘가 상위 범주다 그래요. 지금 훈소는 연소예요, 아니에요, 그럼? 연소가 뭐예요, 연소? 산소와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는 거잖아요. 훈소는 빛과 열을 내요? 빛이 없죠? 훈소는 연소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연소라고 딱 들어갔잖아. 표면 연소, 자결 연소. 그 일반적인 이런 화재에서 이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목재가 가지고 있는 이 덩어리가 분해가 되죠. 분해가 돼서 가스가 돼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연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분해가 돼서 가스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 가스가 타는 거예요. 가스가 타는 거라고. 그럼 얘는 표면 연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표면에서 타는 거를 표면 연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표면에서 타는 거. 그럼 자결 연소는 표면 연소냐 아니냐? 자결 연소는 표면 연소예요. 얘는 표면에서 타. 숯 생각하시면 돼요. 숯. 지글지글 자글자글 막 이렇게 타는 거. 응? 얘랑 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기출문제에 훈수하고 자결연소 물어보잖아요. 똑같아. 훈수하고 표면연소 비교하라. 훈수하고 자결연소 비교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이 불꽃이 없이 이 표면에서 타는 거를 표면연소다, 자결연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같이 포함해서 써요. 두 말 뜻을. 여기는 이제 표면연소라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표면연소를 이렇게, 이쪽으로는 이제 훈소. 연소 과정을 안 거치죠? 연소 과정을 안 거치죠? 그 다음에 연소는 무조건 이 연소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 좀 쓸 필요는 있어요, 이게. 여기다가 자결연소 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기다 자결연소다, 얘는 두 개가 자결연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념을 어떻게 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개념을 어떻게 잡냐. 그래서 저는 아까 훈소는 연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연소의 개념이 뭐예요? 산화반응, 빛과 열을 내야 돼. 그래서 둘 다 자결연소의 형태이긴 한데 가연성 증기가 있냐 없냐, 연기를 내뿜냐, 얘는 그렇지 않다. 불꽃연소로 전이가 될 수 없다. 얘는 전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전이 가능성 조건이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안 내려가. 이 화염이 발생되는 조건이 뭐예요? 이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죠. 물적 조건, 산소, 에너지 조건, 온도. 훈소는 물적 조건 갖춰졌나요? 훈소의 물적 조건 갖춰졌나요? 에너지 조건, 온도가 낮죠. 연기만 이렇게 막 피어오르잖아요. 온도는 좀 낮아요. 그러니까 훈소라는 자체가 이미 가연물이 있는 거야. 가연물 있죠. 거기에 공기 중에 산소 충분하죠. 에너지 조건이 조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이 없는 거지. 산소의 조건이 변할 수 있다? 이거는 어려워요. 자연계니까. 산소가 늘고 줄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조건 가지고 좀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온도 가지고. 그래서 열 발생 속도가 열 방산 속도보다 크면 클수록 열 축적을 잘하고 온도도 상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염으로 불꽃 연소로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훈소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메커니즘을 보면 고체 표면에서의 느린 분해를 우리는 훈소라고 합니다. 연소 아니죠. 고체 표면에서의 그냥 느린 분해예요, 분해. 연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개념에. 그럼 추결 조건에 의해서 표면이 이제 열 축적을 합니다. 에너지 조건을 쌓는 거죠, 이제. 물적 조건은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온도 상승으로 열 발생 속도가 이제 증가하고 열 축적이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열 발생 속도가 열 방산 속도보다 빨라지면 그때 이제 불꽃 연소로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산소 조건을 내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뭐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불꽃 연소로 전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연계 상태에서는 내가 산소 조건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조건 가지고 불꽃 연소로 전이할 수 있냐 없냐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명확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게 정확하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에너지 조건은, 물적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고 에너지 조건을 이게 늘어가면서 상승하면서 불꽃으로 전이가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관점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뭐 추결 조건에서 이렇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으로써 기출문제 풀이는 모두 마치고요.